현장엔 전혀 문제 없다. PF 문제는 정말 그 어려운 현장 빼고는 둔촌주공은 강남 사고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부동산 하락 네. 이거 상황이 네. 상당히 좀 길게 갈 수 있다. 제가 볼 때 일본처럼 버블이 터져도 우리는 극복하는 게 일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또다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예, 요즘 그 둔촌주공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떤 거 걱정을 하시는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긴급하게 그 PF 대출을 일으켜서 한 7,200억 자금을 네, 받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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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19일 날이 그 상환일인데 상환일이죠, 예. 이게 미분양이 혹시나 나면 네. 그래서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수한 어떤 전문가가 그래요? 네? 어떤 전문가가 아니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미분양 나진 않을까? 왜냐면 미분양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부동산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네, 있고 네, 지금 네. 분양가보다도 그 주변 시세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네. 누가 지금 그것을 살 것이냐에 대한 퀘션, 그러니까 만에 하나 미분양이 나거나 이러면서 PF 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면 12% 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것을 되돌려주지 못하면 부동산 PF 그 어디죠? 레고보다도 훨씬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어느 분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래도 30년 했으니까 좀 알 거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이 건설업계에서 기본이 뭐냐면 만약에 매출액이 100원 다 분양이 됐으면 이게 10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100억이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상가라고 있잖아요. 상가 아파트 같은데 상가 있잖아요. 네. 상가 물량의 매출액이 상당히 큽니다. 의외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분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담보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더 어려워지지 않다 그러면 50% 60% 나오잖아요. 그 금액도 미리 계상을 해놓고 이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한 70%만 분양이 되잖아요. 일단 공사해서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맞춰놓고 지금 말씀하신 7,200억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약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 4,000세대 다 들어오면 4,000세대 곱하기 하면 뭐 만약 정말 5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계약금 들어온 게 그 PF 자금 7,200억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사비도 나가고 쓰는 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총합적으로 가는 건데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돈은 계속 끝까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가 만약 미분양이 20%가 났다, 30%까지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70%면 일단 이건 짓는 데까지 전혀 문제 없이 갑니다. 70%만 네, 완전 그러면 분양돼도. 네, 그 30%는 조합이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사업을 정산할 때 공사업체가 하청업체도 있잖아요. 하청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미리 해두냐면 만약에 분양이 돼야 대금을 지불하잖아요. 공사 대금을. 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시행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하청업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주려면 분양이 돼서 돈을 받아야 공사업체도 밑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할 때는 그런 거 한없이 기다려요. 분양할 때까지. 그 사이 여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아파트 남은 거 있잖아요. 분양. 네. 그거를 대물이라 그래요. 대물. 돈 대신에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 대물이니까 10억 다 받지는 않고 야박하니까 뭐 90%, 80% 이렇게 정해서 그걸로 대신 줍니다. 아니면 100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박하게. 네. 그러면 가끔가다 입주 시점에 싸게 나오는 게 뭐냐. 이 대물업자분들이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분들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소유권을 가져와서 대출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놓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걸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아까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엔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심리적으로 PF를 다 못 갚았네. 이거를 가지고 펌핑을 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전문가. 왜 그럴까요? 정부가 지금 막대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건설사를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네. 건설사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비싸게 땅 사서 비싸게 분양가 해가지고 어려운 건데 그걸 왜 국민 세금으로 메꾸죠? 그걸 명분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이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뭐 난리가 날 것 막아야 같고 된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펌핑을 해놔야 조금 명분이 쓰고 덜 욕먹잖아요. 왜 도와줘야 되죠? 아니 그러면 자영업자부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긴 맞죠? 뭐 지금 자영업자 그 부채가 자영업자 천조가 얘기 없잖아요 넘는다고. 지금. 예. 건설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아 이게 이면의 세계도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PF 문제는 정말 그 어려운 현장 빼고는 둔촌주공은 강남 사고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만약에 10% 20% 싸면 다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둔촌은. 네.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니까 네, 네, 네. 그 부동산이 10%가 하락이 되면은 전세금이죠. 예, 전세금 한 4만 가구가 보증금을 떼일 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보고서가 그다음에 나왔죠. 네. 그다음에 뭐 20%가 하락이 되면 뭐 금융권이 네. 30%인가요? 하락하면 금융권의 그 안정성의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10%, 20%, 30%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일단 가능성 그 보고서가 나왔던 자체가 자 오늘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하이니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들었나? 기억이 안 나죠? 아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이니 법칙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우리가 보시면 역전세라는 단어 2030 세대 분들은 역전세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던 분도 계실 거고 역월세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PF 뭐 이런 얘기도 요즘 다 들으실 거고 또 거기다가 뭐 차익 상환 뭐 레고랜드 사태 이 통해서 지금 경제 지식도 좋아졌지만 뭔지 모르지만 못 듣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IMF 2030은 또 IMF 경고를 제대로 한번 들은 거예요, 그죠? 보도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뭐 이상하고 임대차 3법이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는데 제 짓대로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의 변화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하이니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사고 2번 이렇게 할증료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왜 나왔냐? 이 하이니라는 양반이 미리 다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의 교통사고를 갖다가 다 정리해 보니까 노 인저리, 안 다친 차만 부딪히는 사고 이런 게 한 300건 이렇게 나면은 29건 정도는 좀 다치는 거예요. 뭐 팔도 부러지고 뭐 이러고. 근데 그 중에 한 건은 뭐 몇십 명이 갑자기 막 다 죽는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1대 29대 3배라는 법칙이에요. 네. 이 요점은 뭐냐?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쌓여가지고 그럼 큰 게 좀 몇 개 터지고 그다음에 큰 게 터지죠. 우리는 이걸 이제 경제로 들여온 시도가 한 20년 전부터 있었고 네. 적용해서 많이 써요. 쓰는데 그러면 지금 느끼는 게 똑같잖아요. 없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뭐 전세금이 내려가는 데가 나오고 뭐 이상하더니 뭐 갑자기 한국은행까지 보고서가 나오네.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비는 해야겠죠. 아,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큰일하면 생명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냥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역마다 틀리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 3년 동안은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게 최고예요. 거기 집 살 일이 없어요. 인천에서는 네, 수원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수원은 광교 때문에 확 떴었죠. 오버한 거죠. 예, 제가 볼 때 원가 뻔히 나오는데, 야, 이거 사려니 맨하탄 가서 집 사죠. 그러네. 아, 진짜요. 그 VIP는 거기가 집 샀으니까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나면 바로 반등? 그런 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고, 뭐 대표님도 아시지만 경제의 이 흐름이라는 게 한번 그 얘기도 여기 경제 전문가도 나오시겠지만 제가 저도 한 10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흐름을 딱 보면 그림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8로 가족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 조금 몇 장 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그거죠. 경제 침체나 위기는 네. 한 번도 짧은 시간에 회복한 적이 없다. 단 하나 IT 버블 때 미국이 10개월인가 20개월 만에 회복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 열 몇 번의 경기 위기나 침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은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 부동산 하락 네. 이거 상황이 예. 상당히 좀 길게 갈 수 있다. 네, 그런 관심이 왜냐하면 많죠.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워낙 지금 하락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반등도 좀 빠르게 뭐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뭐 후년 초나 이렇게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갖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너무 빠르신 거예요. 완전 빠르신 거고. 지금의 이런 급락세라 하더라도. 그럼 그거 반등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연말에 그분들은 사실 거 아니에요.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보다
더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차원이 아니라 몸에서 몇십 년 동안 해온 분들이에요. 연세들이 다 60 넘었어요. 다 부자들이고 그분들은 경제도 다 알고 하는 속에서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흐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잘 아는 건 뭐냐면 정치 흐름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해보니까 이 정치가 부동산으로 연관되는 걸 알거든요. 그거 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는데 그분들의 지금 스탠스가 어떻냐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오르는 말에 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르기 전에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성급하게 내년에 오를 거 하고 지금 살 겁니까? 샀다가 더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 그래요. 아, 상승의 그 면이 올 때 그것도 그분들도 바로 안 사고 확인이 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급반등한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우리 4050, 60은 알고 2030은 요번에 학습을 했잖아요. 지금 영끌해가지고 힘드신 분 알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벌써 사실은 마음속으로 작년, 올해 한 해, 내년 한 해, 앞으로 후년, 2, 3년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 또 하고 싶겠어요? 근데 2008년도에는 7년 동안 고고생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번에 붙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안 붙었는데 영끌 세대들을 하고 이제 60 세대들이 많이 샀어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 급반등은 없다. 거기다가 이제 세계 그 금융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은 다 막는 분위기로 바젤 3가 시행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리나 드린 것 같아요. 바젤 3의 그렇죠. 내용 중에 DSR 항목이 저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전처럼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소득 그거 안 따지고 주택 가격이 90% 100% 해줬잖아요. 그런 시대는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등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급폭등은 없다. 급반등도 쉽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시 이 상승세로 돌아선다 해도 갑자기 많이 떨어진 만큼 V자 반등이 아니라 상당히 그 U자 네네. 형태. 맞습니다. U자. U자에서도 U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평평하게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저는 늘어진 U자 같아요. 느낌에, 제 생각에. 물론 그 상관은 잠깐 반짝하겠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늘어진 U자로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인구도 감소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횡보하겠죠. 잘못하면 일본처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급하게 집을 살 이유는 없다. 하락 많이 했다 해도 그렇게 네, 했을 들리는데. 때도 여유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 급반등의 효과가 물론 뭐 그 바닥에서 못 산 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최고점에 비하면은 그 값이 버틸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는 시장 상황인데 그걸 갖고 또 장난을 치거나 하는 언론, 일부 언론과 일부 세력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뭐 유튜브 815나 좋은 유튜브도 요새 많잖아요. 뭐 그걸 정보를 잘 취합하셔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죠. 자산 관리를.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가구 수는 점점 이제 줄 거고 네. 일본처럼 장기 침체, 부동산에 더 이상 투자가 예, 예. 아니라 소비재로 네. 그냥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많죠. 예. 예. 근데 그 유사성이 한 70에서 80% 되고요. 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차이점은 한 20%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성이 달라요. 아, 우린 어떻게 다르죠? 뭐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 민족성은 이제 순종형이고 우리는 역동적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급반등을 해도 그걸 정부나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하든 말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 이게 없어요. 데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는 차이가 불만이 있으면 막 난리가 나죠. 난리 그러니까 나죠. 언론들도 뭐 이쪽에 붙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잖아요. 금모으기 운동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쉽게 IMF 때 2년, 3년 만에 우리가 회복한 거는 전 세계 그 경제사에 써 있습니다. IMF, OECD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민족성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본처럼 버블이 터져도 우리는 극복하는 게 일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또다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서 전 세계를 호령까지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어떤 민족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얘기도 드릴게요. 사실 믿거나 말거나 믿을만 한데 10년 전부터 언어 학자들이 많잖아요. 모인 자리에서 언어 학자가 꾸준하게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제일 뛰어난 언어는 한국어다. 이걸 만국 공통으로 쓰자고 제안한 분이 꽤 계세요.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그러네요. 근데 그거 역사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와서 한국어 보면 잘 배우잖아요. 왜 이렇게 잘 배울까? 왜? 처음에 어려운데 이치만 깨달으면 그냥 만사형통이거든. 대화가.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족성이 다르다. 이 점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 민족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러한 조건은 가능성은 크지만 그거를 다른 우리의 어떤 민족성에서 근거한 어떤 이유로 역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부동산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또 있죠. 같이 우리나라가 있다. 좋아져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막 온다 그러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하긴 그 그렇죠? 미국의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파가잖아요. 이민자들이. 계속 근데 가죠. 우리도 떠올려 보면 중국 쪽에서 사람들이 그렇죠, 오면서 그렇죠, 뭐 그렇죠. 대림 맞습니다. 쪽에 네. 집값이 계속 오른다, 뭐 대림동에 뭐 그런 이런 얘기. 개념에서 지금 송도가 반토막이 났지만 저는 송도를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래요? 모르지만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는 역사는 도니까. 우리 때 아니더라도 우리 자식이나 손자 때는 분명히 좋아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송도가 안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떠오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이러시면 장기 투자에서는 무조건 성공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부동산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선순환 투자 형태로 하면 좋은데 일본형 장기 기업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이 앞으로의 대세가 일본하고 완전히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돈이 벌리는 곳에 결국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니까. 이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또 한 시간 해야겠는데요. 실크로드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아시아 철도 실크로드가 생기는 건 아시잖아요. 유럽, 우리나라 부산에서 북한 원산, 속초 원산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가지고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유럽 다 해가지고 거기서 런던까지 바다를 건너요. 영국에까지 가는 그 철도망이 전 세계가 사인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시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였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안 되면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재작년까지. 2019년도에 겨우 껴줬어요. 아, 그래요?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성공. 우리나라에서 그 회의가 있었어요. 세계 철도 기구 협약이라고 했거든요.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어요. 막 돈을 내가지고 우리 합의해가지고 잘 설득해서 했는데 일본이 얼마나 끼고 싶었겠어요. 왜?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까지 연결하면. 근데 일본은 잘렸습니다. 그게 일본과 다른 점이에요. 왜 잘렸는지 아세요? 왜요? 일본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그 철도를 자기들 모양 맞추느라고 철도 이 협계가 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보다 좁아요, 폭이. 신간센 뭐 그런. 네네, 그 폭이 좁아요, 철도가. 그러면 걔들은 그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면 기차를 다 바꿔? 맞아, 표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걔들은 그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야, 나라를. 그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본을 안 끼는 게 낫겠다고 또 이쪽에서 일본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들. 그래서 잘렸어요, 일단.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국 해역까지 그거는 사인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만약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간다. 거기에 네.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포함까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딱 끝나잖아요. 그럼 마지막 부산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철도를 타고다 맨 마지막까지 가보고 싶은 욕망 거기 또 뜰 수 있을 거고 그 경착륙지인 이제 경유지죠. 경유지인 만약에 30년 안에 통일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죠? 그럼 통일이 됐을 때는 블라디보스토크 밑에가 이제 막 험악한 땅이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땅값이 경제자유구역인데요. 우리나라 땅,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평당 한 300원 해요. 싸네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5만 2천 평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까지 길가에 5만 평을 사셨어요. 그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미래 시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 민족성이 벌써 틀리잖아요. 입지도 틀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일본과 다르다. 결론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그 부동산, 우리가 사실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네. 큰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원시할 필요는 없고 네네. 단지 이제 때가 아닌데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꾸 뭐 교수님은 자꾸 말리는 거고 부정적인 이야기. 근데 어쨌건 부동산으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잖아요. 저도 너무 내려가면 이제 사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이 되면은 또 그러한 어떤 움직여야죠. 우리가 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투기가 아닌
네, 투자할 정상적인 수 있는, 투자. 정상적인 예.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또 그때 당연하죠, 우리 정보를 당연히. 주시면 또 우리가 당연합니다. 아주 예. 큰 도움이 되겠죠. 아, 네. 네, 네. 너무 다들 우리 부정적인 얘기만 부동산에서 아니, 하신다라고 오해하셔가지고 아, 네네. 오해하시 않으십니다. 저는 돈벌-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로 돈 벌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거기에 무조건 맞는. 해야죠. 예, 예.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이민자를 역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뉴욕, 네, 맨하탄 네, 뭐 네,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근데 미국 쪽도 지금 아주 급락 상황이다. 거래 절벽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부동산의 급락이 글로벌리 퍼져 있는 하나의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 부동산에 또 영향을 미칠까요? 심리적으로? 당연하죠, 심리적으로. 저쪽도 내려가는데 우리도 내려갈, 우리는 올라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가죠. 산에서 다 내려오는데 혼자 있으면 좀 왕따 당하지 않나요? 뭐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다 내려온다는 건 뭔가 흐름 자체가 그 인간이 아시겠지만 뭐 행동 경제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또 얘기 드리지만 아이작 뉴턴이 그 천체 뭐 이거 다 계산한 사람이 뉴턴이 그 어려운 수학을 한 사람이 인간의 심리 움직임을 절대 계산 못하겠다고 미치겠다고 얘기 쓴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식에서 많이 잃었잖아요. 그런 케인즈는 또 주식에서 좀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틀린데 심리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심리를 위해서 지금 행동 경제학이나 뭐 심리학이 움직이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잘 좀 활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미리 대비하려면 심리나 이런 행동 경제,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하이니 법칙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하시면 자산도 잘 지키고 또 뭐 실수로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경우는 좀 없겠죠.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그 둔촌주공 PF와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현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뭐 레고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네. 약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위기에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PF와 관련한 문제는 일단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현장마다 틀리죠. 우량 현장과 부실 현장. 그러니까 구제 불능인 현장은 생각해보세요. 땅값이 100원인데 시내도 100원인데 여기 100원이에요. 막 올라가는 시기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100원에 100원 건축 빌면 200원이면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250원 받으면 되는데 분양가를 300원으로 잡고 사업 계획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땅을 차익이 많으니까 땅값을 더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땅값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땅값이 버텨요? 못 버티죠. 이걸 지원해 준다고 이게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결론은 뭐예요? 파산해서 정리돼서 낮은 값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파산하는 현장이 나올 수 있다 이거고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처음에 19조 풀었다가 지금 5조거든요. PF 쪽에 합의면 22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PF 내년 상반기만 상환 도래액이 1분기만 그때만 20조예요.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쓰죠. 그리고 전체 금액을 따지면 PF 대출액이 112조고요. 본 PF 얘기하는 거 ABCP라고 아실 거예요. 자산이동화증권. 그게 또 한 2, 30조 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130, 40조거든요. 어마한 130조를 다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 PF액을. 그렇죠. 그러면 일부분에서는 분명히 정리가 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 하락에 그 불안해하는 정상화에 심리를 이제 그렇지. 부동산 하락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네, 우리 네. 한문도 교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네, 계속 거니까 그렇죠. 예. 표현을 정상화 과정에 또 큰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불안감. 그래서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낮을만 한데 갑자기 뭐 현장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화는 내면의 모습이고 하락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표피로 나타나는 수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정상화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상화돼서 균형점이 되는 때까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그 지점이 되면 다시 이제 투자 환경이 되는 거죠. 네. 매주 향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없이는 버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계산상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은 뭐예요? 그 PF 대출 해준 거는 분양이 됐을 때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분간. 그러면 그 현장 중에 짧은 시간 안에 대출을 한 기관 자체가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게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해서 막아야 되는데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받는 데는 정리가 되겠죠. 뭐 구조조정을 본인들이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뉴스에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상반기에. 예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 네, 네. 대비를 하시는 거 좋죠. 네, 그게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한문도 교수님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